여러분,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뭘까요? 발음일까요? 어휘일까요? 보통 외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건 바로 대우 표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말하는 방식 자체가 사람 사이의 관계, 거리, 위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이라도 뭐 해? 와, 뭐 하세요? 는 정보는 같지만 관계는 완전히 다르죠. 한국어에서 이런 관계를 언어로 조절하는 체계가 바로 대우법입니다. 그래서 대우법을 틀리면 문법이 틀린 것보다 더 무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팀장에게 이거 했어? 라고 말하면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이거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사회적 위치가 함께 전달됩니다. 높임법은 종류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주체 높임법, 그 다음은 객체 높임법,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법입니다. 그럼 각각 무엇을 높이거나 낮추는 건지 봐야 되겠죠. 주체가 뭐예요? 행위를 하는 존재예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고, 주로 문장에서는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럼 객체는 뭐냐면 주어가 하는 일을 받는 대상이에요. 주어가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누군가는 받게 되잖아요. 이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받는 존재라고 하고 주로 문장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로 등장합니다. 상대는 누구냐면 말 듣는 상대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청자입니다. 상대 대우법은 상대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낮추는 것까지 포함해요. 3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낮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제부터가 이해량이 제일 많습니다. 주체 높임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예문을 들어볼게요. 예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신다. 이 문장에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선생님이죠. 강의를 하는 행위를 하는 대상이니까 주체입니다. 그럼 이 주체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 쓰였는지 볼까요? 님이 쓰였고, 께서가 쓰였고, 시가 쓰였죠. 그래서 주체 높임을 만들어주는 요소는 님, 께서, 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도 있어요. 아버지께서 식사를 잡수신다. 어머니께서 주무신다. 이때 잡수시다, 주무시다는 어휘 자체가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특수 어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을 만들어주는 요소는 님, 께서, 시, 특수 어휘, 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체 높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직접 높임은 사람 그 자체를 높이는 것이고, 간접 높임은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 소유물, 생각 등을 높일 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편찮으시다, 계시다는 직접 높임입니다. 사람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간접 높임으로 가면 아프시다, 있으시다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께서 강의실에 계시다는 맞아요. 사람 자체니까 계시다를 씁니다. 하지만 선생님께는 차가 있으시다가 맞아요. 차는 소유물이니까 간접 높임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교장 선생님께서 아프셔서 못 나오신다와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다 중에서는 사람 자체를 말하니까 편찮으시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눈이 아프시다라고 해야 해요.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를 말할 때는 직접 높임을 써서 편찮으시다, 계시다 같은 새로운 어휘를 쓰고, 사람의 부분, 소유물, 생각을 말할 때는 원래 단어에 시를 붙여서 간접 높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체 높임법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주체 높임을 만드는 4가지 요소입니다. 이제 객체 높임으로 넘어갈게요. 예문을 먼저 볼게요. 예문, 영희가 선생님께 물을 드렸다. 이 문장에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희죠. 그래서 주체입니다. 그럼 행위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선생님이 객체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문장에서 높여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영희가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존중의 대상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어떤 표현이 쓰였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조사로는 별표께 별표가 쓰였고, 동사로는 특수어휘인 별표들이라 별표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높일 때 사용되는 요소가 바로 께와 특수어휘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객체 높임에서는 주체 높임처럼 항상 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도 주어인 영희에는 높임 표현이 전혀 없죠. 대신 객체에만 높임 표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객체 높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특정 어휘의 존대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다의 존대형은 들이다, 보다의 존대형은 뵙다, 묻다의 존대형은 별표 여쭙다 별표처럼 객체를 높이기 위해 완전히 다른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휘들은 단순히 시를 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객체를 높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객체 대우법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객체 높임을 판단할 때는 이 문장에 시가 있나? 를 보기보다는 별표 누가 행동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상이 높임의 대상인가? 별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 객체 높임을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특정 어휘의 경우에는 단순히 어미나 조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대형 어휘가 아예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어휘에 시를 붙여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존대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명사에서도 존대명사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 밥은 존대할 때 진지가 되고, 나이는 연세, 이는 치아, 말은 말씀, 이름은 성함, 집은 댁, 생일은 생신으로 바뀝니다. 또 가족을 나타내는 말에서도 딸은 따님, 아들은 아드님, 자식은 자제분처럼 존대형 명사가 따로 존재합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술은 존대할 때 약주라고 표현합니다. 동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다는 존대형으로 주무시다를 쓰고, 먹다는 잡수시다나 드시다, 있다는 계시다, 죽다는 돌아가시다, 아프다는 편찮으시다처럼 존대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런 어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미 어휘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시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무시다, 계시다, 편찮으시다는 이미 존대 표현이기 때문에 또다시 시를 붙이면 오히려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존대를 나타낼 때는 존대의 대상이 되는 청자나 주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신체, 소유물, 가족 등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존대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간접 존대라고 합니다. 다만 간접 존대는 아무 대상에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존대의 범위에 따라 자연스러운 경우와 어색하거나 과잉 높임이 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나 어휘가 존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법입니다. 앞에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배웠다면 이제는 말을 듣는 사람, 즉 상대를 기준으로 하는 높임 표현을 살펴볼 차례예요. 상대 높임법은 말의 내용보다도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회화에서 가장 자주 쓰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실수하기 쉬운 대우법이 바로 상대 높임법입니다. 상대 높임법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먼저 비격식체를 보면 낮춤 표현인 해체와 상대를 높이는 표현인 해요체가 있습니다. 해체는 주로 아주 가까운 친구나 나이가 어리거나 관계가 편한 사람에게 쓰는 말투이고, 해요체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투로 상대방을 적당히 존중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격식체입니다.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가 가장 높은 단계로 있고 그 아래에 하오체, 하계체,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인 헤라체가 있습니다. 이 격식체들은 주로 공식적인 자리, 공공기관, 발표나 보고 상황처럼 형식이 필요한 장면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오늘 공부를 그만하자는 상대방을 존중하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은 하오체이고, 너 지금 뭐해? 는 아주 편한 사이에서 쓰는 해체입니다. 또, 하니, 는 헤라체의 의문형인데, 이 말투는 보통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뭐 하니? 라고 말하면 문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상대 높임법이 맞지 않아서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우법은 누가 더 중요하냐를 따지는 문법이 아닙니다. 대우법은 지금 이 말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를 보는 체계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대우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어떤 문장에서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문장에서는 객체가 되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는 말 듣는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역할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냐를 먼저 보는 것보다 이 사람이 주체인가, 객체인가, 아니면 상대인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면 대우법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고, 실제 한국어 대화에서도 자연스럽고 예에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에도 상대방을 높이거나 배려하는 표현은 있지만 한국어처럼 높임 표현이 문법적인 체계를 갖추고 말의 형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높임법의 문법적 사용이 자칫 미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대화할 때 높임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문법은 맞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대화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사회적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는 어떤 상황에서 존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높임 표현이 무엇인지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상황에서 높임법을 사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높임법은 조건이 바뀌는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단순한 규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더라도 가족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높임 표현을 쓰지 않기도 하고, 처음에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다가도 친해지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높임말을 쓰다가도 사적인 자리나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존댓말을 쓰는 것보다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높임법 사용을 먼저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과잉 높임으로 인해
어색한 한국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사람을 부르는 말에서도 높임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문법 규칙보다도 사회적 관습과 상황 판단이 더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간단히 나오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습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처음 만났거나 직장과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김민수 씨처럼 성과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부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방법입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높이지도 그렇다고 무례하게 낮추지도 않는 중립적인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 가까워지면 수미 씨처럼 이름 뒤에만 씨를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표현은 여전히 외의를 갖춘 형태이지만 성과 이름을 모두 부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조금 더 좁아진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사이나 어느 정도 친해진 관계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김민수 씨라는 호칭은 실제 사용에서는 주로 동료이거나 나이가 같거나 또는 자신보다 아래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이 표현이 상황에 따라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표현이 김 씨처럼 성 뒤에만 씨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직장에서 남자 동료들 사이에서 쓰이거나 혹은 상대를 약간 거리 두거나 다소 낮추어 부르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나 상대방의 지위가 분명히 높은 상황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호칭에서의 높임 표현은 단순히 씨를 붙였느냐, 붙이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친밀도, 상황의 공식성을 함께 고려해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부르는 말에서의 높임 표현도 대우법의 한 부분이며 문법 규칙보다 상황 판단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결국 높임법은 단순한 문법 규칙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표현이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